펜트하우스 거실, 파출부 다혜가 제사상을 정리하다 멈췄습니다. 상 위에 놓인 영정사진 속 어린 소녀가 눈에 들어왔죠. 이 아이가 왜 이렇게 나랑? 다혜의 손이 떨렸습니다. 30년 전 찍힌 영정사진 속 아이의 목에는 자신과 똑같은 은 펜던트가 걸려 있었죠. 웃을 때 눈이 접히는 모양까지 자신의 어릴 적 모습과 놀랍도록 닮아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역시 이런 출신을 집에 들이면 안 되는 거였어요. 민수영이 다혜의 가방에서 다이아몬드 브로치를 꺼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회장 부부가 지켜보는 가운데였죠. 저 여잔 내 마누라예요. 원래도 남의 돈 훔치던 년입니다. 때마침 들이닥친 전남편 최진호가 거짓을 퍼부었습니다. 다혜는 입을 열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죠. 딸 유림이가 방에서 나와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엄마. 그 순간 다혜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변명조차 할 수 없는 이 모욕이 가슴을 찢었죠. 그들은 몰랐습니다. 지금 쫓아내려는 이 여자가 누군지를. 오늘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와 함께 어디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인천의 한 콜센터 건물, 밤 11시가 넘은 시각이었습니다. 형광등 아래 빼곡히 들어선 칸막이 책상에서 다혜는 헤드셋을 고쳤으며 다음 전화를 기다렸죠. 벌써 4시간째 온갖 욕설과 항의를 들으며 고객님, 죄송합니다를 반복하는 중이었습니다. 엄마 생각하면서 버티자. 작은 은 펜던트를 어루만지며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보육원에서 지내던 15살 때부터 늘 목에 걸고 다니던 것이었죠. 누가 준 건지 어떤 의미인지는 모르지만 이상하게 이것만 만지면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새벽 2시가 되어서야 겨우 퇴근했습니다. 아파트 현관문을 열자 거실 소파에서 쪽잠을 자던 이웃집 김할머니가 일어나셨죠. 유리미는 잘 잤어요? 그럼요, 천사지 뭐. 다혜 씨도 빨리 씻고 쉬어요. 할머니께 10,000원을 드리고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5살 딸 유리미가 새근새근 숨을 쉬며 자고 있었죠. 이마에 살짝 입을 맞추고는 부엌으로 나와 찬밥에 김치를 올려 먹었습니다. 오전 6시 알람이 울렸습니다. 편의점 아침 근무를 가야 할 시간이었죠. 유리미를 깨워 어린이집에 데려다주고 그대로 편의점으로 향했습니다. 하루 4시간 수면으로 버티는 게 일상이 된 지 오래였습니다. 엄마, 오늘도 늦게 와요? 어린이집 문 앞에서 유리미가 물었습니다. 미안해, 유리마. 엄마가 돈 많이 벌어서 우리 좋은 집으로 이사 갈게요. 약속이에요? 그럼 약속이지. 편의점 카운터에 서서 손님들을 맞는 동안에도 졸음이 쏟아졌습니다. 그래도 참았죠. 주말엔 가사 도우미 일까지 해야 했으니까요. 그날 저녁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인터폰 화면엔 전 남편 최진호가 비틀거리며 서 있었죠. 문 열어. 애 아빠가 왔는데 문도 안 여냐? 유림이 자고 있어요. 돌아가세요. 아, 내가 양육비라도 안 주나? 애 얼굴 좀 보겠다는데. 양육비는 1년 전에 끊긴 지 오래였습니다. 그래도 혹시 유림이가 깰까봐 조용히 문을 열었죠. 10만 원만 빌려줘라. 다음 달에 갚을게. 진호 씨, 지난번 빌려간 것도 안 갚았잖아요. 아니, 애 아빠한테 그것도 아까워? 술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주머니에서 겨우 5만 원을 꺼내주었죠. 그가 돈을 받아들고 비틀거리며 나가는 모습을 보며 한숨이 나왔습니다. 밤이 되면 다시 콜센터로 출근해야 했습니다. 펜던트를 꼭 쥐고 잠시 눈을 감았죠. 언젠가는 이 고리를 끊고 유리미와 안전하고 평화로운 집에서 살 수 있을 거라 믿으며. 그런데 그날 밤
콜센터로 걸려온 한 통의 전화가 모든 것을 바꿔놓을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장맛비가 쏟아지던 밤 10시였습니다. 다혜는 콜센터 출근을 준비하며 유림이 이불을 다독였죠. 그때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니, 두드린다기보다는 발로 차는 소리에 가까웠습니다. 열어. 다혜야, 내가 왔어. 최진호의 목소리였습니다. 술에 잔뜩 취한 걸 단번에 알 수 있었죠. 다혜는 조용히 현관으로 다가가 체인을 걸었습니다. 진호 씨, 유림이 자고 있어요. 내일 낮에 오세요. 뭐? 애 아빠가 왔는데 문도 안 열어? 쿵쿵 문을 걷어차는 소리가 더 거세졌습니다. 옆집에서 불평하는 소리가 들렸죠. 제발 그만해요. 경찰 부를 거예요. 불러. 애 아빠가 애 보러 왔다는데 뭐가 문제야. 결국 다혜는 체인을 건 채로 문을 살짝 열었습니다. 진호가 틈새로 손을 집어넣어 체인을 잡아당겼죠. 철컥 체인이 끊어지면서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돈 좀 줘. 급해서 그래. 지난번에도 그렇게 말했잖아요. 이제 없어요. 진호가 거실로 들어오며 테이블을 발로 걷어찼습니다. 위에 놓인 컵과 리모컨이 바닥에 떨어졌죠. 안방에서 유림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유림아, 괜찮아. 엄마가 있잖아. 다혜가 안방으로 달려가 유림이를 안았습니다. 진호가 뒤따라 들어왔죠. 너한테 들어오는 돈 다 내 돈이야. 내가 결혼해줬으니까 내가 지금 애 엄마 노릇하는 거 아니야? 나가요. 당장 나가라고요. 진호가 서랍장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옷가지들이 바닥에 널브러졌죠. 다혜의 가방을 뒤집어 지갑을 찾아냈습니다. 이거면 되겠네. 안 돼요. 그건 유림이 유치원비예요. 다혜가 지갑을 빼앗으려 하자 진호가 거칠게 밀쳤습니다. 다혜가 벽에 부딪혔죠. 유림이가 더 크게 울었습니다. 당장 돈 더 안 가져오면 둘 다 가만 안 둬. 진호가 지갑을 들고 나가버렸습니다. 다혜는 떨리는 손으로 유림이를 안았죠. 방은 엉망이 되어 있었고 깨진 체인 너머로 열린 현관문이 보였습니다. 더는 여기 있을 수 없었습니다. 다혜는 유림이를 포대기로 둘러엎고 핸드백만 겨우 챙겨 밖으로 나왔죠.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한 채 맨발에 슬리퍼만 걸쳤습니다. 빗줄기는 점점 거세졌습니다. 우산도 없이 걷다가 결국 근처 공원으로 들어갔죠. 정자 벤치에 앉아 유림이를 꼭 안았습니다. 엄마, 추워요. 조금만 참자. 금방 괜찮아질 거야. 젖은 머리를 쓸어 넘기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새벽 2시 공원엔 아무도 없었죠. 가로등 불빛 아래 전봇대가 보였습니다. 빗물에 젖어 구겨진 전단지 하나가 붙어 있었죠. 송도 고급 아파트 입주 도우미 모집 숙식 제공, 아이 동반 가능. 다혜는 떨리는 손으로 전단지를 떼어냈습니다. 전화번호가 희미하게 보였죠. 핸드폰을 꺼내 번호를 저장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일이 아닐 텐데. 불안감이 엄습했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습니다. 비에 젖은 유리미를 내려다보며 펜던트를 꼭 쥐었죠. 차갑고 축축한 벤치에서 새벽을 기다리는 다혜의 얼굴엔 두려움과 결심이 동시에 어려 있었습니다. 송도 최고층 펜트하우스 앞에 선 다혜는 숨을 고르며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빗물에 젖은 운동화가 축축하게 발가락 사이로 물이 스며들었죠. 유리미는 포대기 안에서 곤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자 검은 정장을 입은 여자가 나타났습니다. 깔끔하게 올린 머리, 차가운 눈빛, 비서실장 민수영이었죠. 그녀는 다혜의 젖은 머리부터 낡은 운동화까지 천천히 훑어봤습니다. 전화하신 분이 다혜 씨죠? 애는 데리고 오셨네요.
민수영의 시선이 유리미에게 머물렀습니다. 표정에 불쾌함이 스쳤죠. 죄송합니다, 실장님. 맡길 곳이 없어서요. 여긴 보통 집이 아니에요. 실수 한 번이면 바로 잘리는 거 알고 계시죠? 네, 알겠습니다. 현관으로 들어서자 대리석 바닥이 거울처럼 빛났습니다. 천장에는 수십억짜리 샹들리에가 걸려 있었죠. 거실 한쪽 벽면은 통유리로 되어 있어 송도 전경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회장님과 사모님은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십니다. 조식은 정확히 7시, 석식은 저녁 8시예요. 1분이라도 늦으면 안 됩니다. 민수영이 집안을 안내하며 규칙들을 늘어놓았습니다. 주방, 세탁실, 손님용 욕실, 서재까지 펜트하우스는 다혜가 살던 월세방 10배는 됐죠. 저 방은 절대 들어가지 마세요. 복도 끝 닫힌 문을 가리키며 민수영이 말했습니다. 무슨 방인가요? 알 필요 없어요. 그리고 회장님 부부에 대해 하나 더 알아두세요. 민수영이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30년 전 딸을 잃으셨어요. 그 이후로 집안 분위기는 늘 이렇습니다. 거실로 돌아오자 한 남자가 신문을 읽고 있었습니다. 이준성 회장이었죠. 60이 넘었지만 여전히 카리스마가 넘쳤습니다. 그 옆에 앉은 한미정 여사는 태블릿으로 뭔가를 보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입주 도우미입니다, 회장님. 민수영이 인사를 시켰지만 두 사람은 시선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마치 투명인간 취급이었죠. 작은 방에서 지내세요. 아이는 조용히 시키고요. 민수영이 지하 1층 작은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창문도 없는 6평 남짓한 공간이었지만 비를 맞던 것보단 나았죠. 다혜는 유리미를 침대에 눕히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새벽 5시부터 일어나 조식을 준비했습니다. 프랑스산 빵, 유기농 샐러드, 갓 짜낸 오렌지 주스, 뭐 하나 대충 할 수 없었죠. 회장 부부가 출근하면 청소가 시작됐습니다. 거실, 주방, 욕실 세 곳, 세탁물 정리, 저녁 준비까지. 엄마, 여기 무서워요. 점심시간 유리미가 작은 방에서 나와 다혜를 찾았습니다. 조금만 참자. 엄마가 여기서 열심히 일하면 우리도 좋은 집에서 살 수 있을 거야. 그때 민수영이 나타났습니다. 애가 왜 밖에 나와 있죠? 회장님 들어오시기 전에 방에 들여보내세요. 죄송합니다, 실장님. 민수영은 유리미를 보며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그 눈빛에는 단순한 불쾌함 이상의 무언가가 있었죠. 경계심, 아니 두려움 같은 것이었습니다. 저녁 8시 다혜가 식탁을 정리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한미정 여사가 처음으로 다혜를 쳐다봤죠. 목에 건 그거 뭐예요? 펜던트를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오래전부터 갖고 있던 거예요, 사모님. 한미정 여사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이준성 회장도 시선을 돌렸죠. 민수영이 재빨리 끼어들었습니다. 사모님, 디저트 가져오겠습니다. 분위기가 싸늘해졌습니다. 다혜는 부엌으로 돌아와 가슴을 쓸어내렸죠. 뭔가 잘못 건드린 것 같았습니다. 밤 10시가 넘어서야 모든 일이 끝났습니다. 작은 방으로 돌아온 다혜는 유리미 옆에 누웠죠. 천장을 보며 펜던트를 만졌습니다. 여기서만 버티기만 하면 되는 거야. 하지만 문득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민수영의 차가운 시선, 회장 부부의 이상한 반응, 그리고 닫혀있는 그 방. 이곳엔 뭔가 숨겨진 비밀이 있는 것 같았죠. 창문도 없는 어두운 방에서 다혜는 홀로 눈을 감았습니다. 펜트하우스의 화려함 속에서 그녀는 그 어느 때보다 고립되어 있었습니다. 펜트하우스에 들어온 지 열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아침 일찍 한미정 여사가 서재에서 액자 하나를 들고 나왔죠.
어린 소녀의 사진이었습니다. 대여섯 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이준성 회장과 한미정 여사가 식탁 한쪽에 사진을 올려놓았습니다. 작은 케이크와 함께였죠. 두 사람은 말없이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내일이 30년째네요. 한미정 여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준성 회장이 아내의 손을 잡았죠. 다혜는 부엌에서 조용히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점심 무렵 한미정 여사가 다혜를 불렀습니다. 손에는 검은색 카드가 들려 있었죠. 내일 저녁 특별히 준비할 게 있어요. 이 카드로 백화점에서 최고급 재료만 사오세요. 블랙카드였습니다. 다혜는 떨리는 손으로 카드를 받았죠. 오늘만큼은 제일 좋은 재료로 준비하세요. 실패하면 바로 내보낼 겁니다. 차가운 경고였습니다. 다혜는 고개를 숙이고 밖으로 나갔죠. 송도 백화점 식품관은 온갖 고급 식재료로 가득했습니다. 한우 안심, 송로버섯, 캐비어, 다혜는 유통기한을 꼼꼼히 확인하며 장바구니를 채웠죠. 과일 코너를 지나다 샤인머스켓을 보며 멈췄습니다. 우리 유림이도 언젠가는 이런 걸 맘껏 먹게 해주고 싶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서둘러 계산을 마치고 펜트하우스로 돌아왔죠. 저녁 준비를 마친 밤 9시였습니다. 갑자기 한미정 여사의 비명이 들렸죠. 내 브로치가 없어졌어요. 다이아몬드 브로치였습니다. 5천만 원이 넘는다고 들었죠. 이준성 회장과 민수영이 거실로 모였습니다. 다혜 씨, 혹시 청소하다가 본 적 없어요? 민수영이 물었습니다. 다혜는 고개를 저었죠. 아니요, 못 봤습니다. 그럴 리가요. 분명 화장대 위에 뒀는데. 한미정 여사가 불안해했습니다. 그때 민수영이 다혜의 작은 가방을 가리켰죠. 혹시 모르니 확인해봐도 될까요? 네. 제 가방을요? 다혜가 당황했지만 민수영은 이미 가방을 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안에서 뭔가를 꺼냈죠. 다이아몬드 브로치였습니다. 역시 이런 출신을 집에 들이면 안 되는 거였어요. 민수영의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마치 미리 준비해둔 것 같은 자연스러운 동작이었죠. 아니에요. 저는 모르는 일이에요. 다혜가 항변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한미정 여사의 얼굴이 차갑게 굳어졌죠. 바로 그때 현관벨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인터폰 화면엔 최진호가 비틀거리며 서 있었죠. 여기 내 마누라 있죠? 다혜, 나와. 민수영이 문을 열자 진호가 들이닥쳤습니다. 술 냄새가 진동했죠. 저 여잔 내 마누라예요. 원래도 남의 돈 훔치던 년입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타이밍이 너무나 절묘했죠. 결혼하기 전에도 늘 이런 식이었어요. 불쌍한 척하면서 남의 주머니 털어먹고. 진호가 계속 떠들어댔습니다. 이준성 회장이 손을 들어 제지했죠. 충분합니다. 당장 나가세요. 둘 다. 다혜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때 작은 방에서 유림이가 나왔죠. 엄마. 겁에 질린 아이의 눈을 보며 다혜의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딸 앞에서 도둑 취급을 받는 이 순간이 죽고 싶을 만큼 고통스러웠죠. 유림아, 괜찮아. 엄마는 괜찮아. 떨리는 손으로 유림이를 안았습니다. 민수영이 차갑게 말했죠. 10분 안에 나가세요. 경찰 부르기 전에. 다혜는 짐을 챙길 겨를도 없이 유림이를 안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진호는 이미 사라지고 없었죠. 펜트하우스 로비를 빠져나오며 뒤를 돌아봤습니다. 저 높은 곳에서 누군가 내려다보고 있었죠. 민수영이었습니다. 또 거리로 나가야 하나. 공포가 엄습했습니다. 하지만 유리미를 내려다보며 다혜는 주먹을 꽉 쥐었죠. 펜던트가 손바닥에 박혔습니다.
안 돼. 이대로 무너질 순 없어.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모욕과 절망 속에서도 다혜는 다시 일어서기로 결심했죠. 이제 더는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는 각오가 얼굴에 새겨졌습니다. 밤거리로 나선 다혜의 뒷모습이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죠. 한바탕 소란이 지나간 거실은 무거운 침묵에 잠겨 있었습니다. 한미정 여사가 떨리는 손으로 물잔을 들다가 멈췄죠. 다혜의 목에서 흔들리는 펜던트가 눈에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작은 나비 모양의 펜던트였습니다. 날개 끝에 작은 하트가 새겨져 있었죠. 한미정 여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천천히 일어나 다혜에게 다가갔습니다. 그 목걸이 어디서 난 거죠? 다혜가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한미정 여사의 눈에는 절박함이 가득했죠. 서재로 뛰어간 한미정 여사가 오래된 앨범을 꺼내 들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페이지를 넘기다가 한 장의 사진 앞에서 멈췄죠. 5살 여자아이가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목에는 똑같은 펜던트가 걸려 있었습니다. 이준성 회장도 사진을 보며 숨을 멈췄습니다. 30년 전 놀이공원에서 잠깐 한눈을 판 사이 사라진 딸이었죠. 경찰도 사설 탐정도 찾지 못했던 아이였습니다. 다혜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보육원 원장님이 들려준 이야기였죠. 어느 추운 겨울날 한 여자가 2살배기 아이를 안고 왔다고 했습니다. 서명도 없이 말도 없이 오직 이 펜던트만 아이 목에 걸어두고 사라졌다고요. 이준성 회장이 처음으로 다혜를 정면으로 바라봤습니다. 웃을 때 눈이 초승달처럼 접히는 모양, 바로 잃어버린 딸과 똑같았죠. 시선이 다혜의 왼손등으로 향했습니다. 작은 흉터가 보였습니다. 우리 딸도 5살 때 저기 화상 입었었는데.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펜트하우스 거실에 긴 침묵이 흘렀죠. 한미정 여사가 사진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30년 동안 매일 밤 딸의 이름을 부르며 울었던 그녀였죠. 이제 그 딸이 어쩌면 눈앞에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다리가 풀렸습니다. 다혜도 혼란스러웠습니다. 평생 자신을 버린 부모를 원망하며 살았는데 그들이 자신을 찾아 헤맸다는 건 상상도 못했죠. 펜던트를 만지는 손이 떨렸습니다. 민수영이 뒤에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이 굳어졌죠. 무언가를 알고 있는 듯한, 그러면서도 두려워하는 눈빛이었습니다. 밤은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30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과거와 현재가 만나는 순간이었죠. 이준성 회장이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새벽 2시였지만 망설임이 없었죠. 김 원장님, 지금 당장 병원으로 와주십시오. 긴급한 검사가 필요합니다. 30분 만에 개인 주치의가 펜트하우스로 도착했습니다. 다혜의 구강 상피세포를 채취하고 이준성 부부의 것과 함께 봉인했죠. 진실은 확인해봐야지. 이준성 회장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민수영은 복도 구석에서 이 모든 걸 지켜봤습니다. 설마 하는 불안감이 온몸을 휘감았죠. 서둘러 자신의 방으로 돌아가 서랍 깊숙이 숨겨둔 서류철을 꺼냈습니다. 10년 전, 20년 전 여러 차례 들어왔던 제보들이었습니다. 보육원에서 자란 한 여자아이, 펜던트를 가진 아이, 인천 지역에서 목격됐다는 정보들이었죠. 하지만 민수영은 모두 차단했습니다. 회장 부부에게 친딸이 돌아오면 상속 구조가 바뀔 것이 뻔했으니까요. 서류를 태우려 했지만 손이 떨려 라이터를 떨어뜨렸습니다. 바닥에 서류가 흩어졌죠. 한편 다혜는 지하 작은 방에서 유리미를 꼭 안고 있었습니다.
창문도 없는 이 방이 창고보다 못했죠. 엄마, 우리 여기서 계속 살아요? 혹시 아니라면 우린 여길 당장 나가야 해. 눈물을 삼키며 유림이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펜던트가 가슴 위에서 차갑게 빛났죠. 새벽 5시 병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준성 회장이 직접 받았죠. 팩스로 결과지가 전송되기 시작했습니다. 프린터에서 천천히 나오는 종이를 한미정 여사와 함께 지켜봤습니다. 마지막 줄이 인쇄됐습니다. 부녀관계 성립, 일치율 99.99%. 이준성 회장의 손이 떨렸습니다. 서류가 구겨질 정도로 꽉 쥐었죠. 한미정 여사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우리 딸이, 정말 우리 딸이. 두 사람은 서둘러 지하로 내려갔습니다. 문을 열자 다혜가 놀란 눈으로 일어섰죠. 한미정 여사가 다혜를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내가 내 딸을 바로 앞에 두고 남의 집 하녀처럼 부려먹었구나. 오열이 터져나왔습니다. 30년의 그리움과 죄책감이 뒤섞인 울음이었죠. 다혜는 얼어붙은 듯 서 있었습니다. 보육원 출신 콜센터 상담원이었던 자신이 대기업 해리온 회장 부부의 친딸이라니 믿을 수 없었죠. 이준성 회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훈아, 우리 딸 지훈이 맞구나. 지훈, 30년 전 잃어버린 딸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때 복도에서 무언가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수영이 서류를 안고 도망치려다 넘어진 것이었죠. 흩어진 종이들 사이로 과거 제보 서류들이 드러났습니다. 이준성 회장이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날짜를 보니 10년도 더 된 것들이었죠.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민 실장, 이게 뭡니까? 민수영이 창백한 얼굴로 뒤로 물러섰습니다. 30년간 완벽했던 계획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있었죠. 새벽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왔습니다. 긴 어둠이 끝나고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수영의 눈빛에는 아직 포기하지 않은 무언가가 남아 있었죠. 이튿날 아침 7시 해리온 본사 법무팀과 감사팀이 펜트하우스로 들이닥쳤습니다. 이준성 회장의 긴급 소집이었죠. 회의실 테이블 위에는 민수영이 떨어뜨린 서류들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15년간의 모든 기록을 다시 조사하시오. 회장의 한마디에 10명의 직원들이 일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노트북을 펼치고 서류를 분류하고 통화 기록을 추적했죠. 민수영은 거실 소파에 무너진 채 앉아 있었습니다. 창백한 얼굴로 중얼거렸죠. 다 회사와 회장님을 위해서였습니다. 가짜 상속자들이 나타나면 가짜라니. 이준성 회장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감사팀장이 태블릿을 들고 다가왔죠. 회장님, 이것 좀 보십시오. 화면엔 계좌 거래 내역이 빼곡했습니다. 매달 회사 법인카드에서 빠져나간 돈이 민수영의 차명 계좌로 들어간 기록이었죠. 10년간 쌓인 금액은 20억이 넘었습니다. 이것도 있습니다. 또 다른 직원이 파일을 열었습니다. 인천, 부천, 안양의 보육원들에서 온 제보 메일이었죠. 펜던트를 가진 아이를 봤다는 내용들이었습니다. 모두 민수영의 개인 메일함에서 발견된 것들이었습니다. 심지어 5년 전엔 DNA 검사 의뢰서까지 왔었네요. 한미정 여사가 입을 막았습니다. 5년이면 찾을 수 있었을 시간이었죠. 민수영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서류 조작 흔적도 발견했습니다. 회장님 도장을 위조해서 제보자들에게 확인 결과 무관함이라는 답장을 보냈더군요. 증거는 계속 쏟아졌습니다. 가짜 제보를 만들어 진짜를 묻어버린 기록, 탐정사무소에 허위 정보를 흘린 녹취록까지 나왔죠. 그때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경찰이었죠. 이준성 회장이 직접 고발장을 제출한 것이었습니다.
민수영 씨는 저희와 함께 가셔야겠습니다.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15년간 완벽했던 비서실장의 가면이 완전히 벗겨진 순간이었죠. 오후가 되자 또 다른 법무팀이 움직였습니다. 이번 목표는 최진호였죠. 전 남편 최진호의 모든 기록을 가져오시오. 1시간 만에 파일이 쌓였습니다. 상습 도박으로 3번 입건, 가정폭력으로 신고된 기록 5건, 주거침입과 협박 건수는 셀 수도 없었죠.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준성 회장이 직접 펜을 들었죠. 고소장뿐 아니라 접근금지 명령도 신청하시오. 그리고 회장이 잠시 멈췄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가 진 도박빚 전부를 우리가 매입하시오. 법적으로 평생 우리 손아귀에서 벗어날 수 없게. 저녁 6시 최진호가 경찰서에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이준성 회장이 스피커폰으로 받았죠. 한 번만 봐주십시오. 제가 잘못했습니다. 다혜가 전화기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떨리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죠. 이제 나도 우리 딸도 더 이상 맞지 않을 거야. 전화를 끊었습니다. 3년간의 악몽이 끝나는 순간이었죠. 밤이 되자 펜트하우스는 조용해졌습니다. 한미정 여사가 다혜의 손을 잡았죠. 이제야 너를 지켜줄 수 있게 됐구나. 이준성 회장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법과 돈이 있어도 딸 하나 못 찾았는데 이제야 제대로 쓸 곳을 찾았네요. 다혜는 유리미를 안고 있었습니다. 더는 도망칠 필요도 숨을 필요도 없었죠. 펜던트가 따뜻하게 빛났습니다. 법원에서 접근금지 명령이 발부됐고 최진호는 구속됐습니다. 민수영은 횡령과 배임으로 기소됐죠. 가해자들이 벌을 받는 것을 지켜보며 다혜는 깨달았습니다. 혼자서는 할 수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법과 주변의 도움이 있을 때 비로소 피해자가 자유로워진다는 것을요. 새벽 2시 다혜는 처음으로 푹 잠들었습니다. 악몽 없는 편안한 잠이었죠. 창밖엔 별이 빛나고 있었고 유리미가 곁에서 새근새근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아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년 후 봄날의 송도였습니다. 해리온 신사옥 20층 회의실에서 한빛 아동안부모 지원 재단 현판식이 열렸죠. 이하진, 본명을 되찾은 다혜가 실무이사 명패를 받아들었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그녀의 모습은 1년 전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하지만 목에 건 펜던트만은 그대로였죠. 그 옆에 새로 낀 가족 반지가 햇빛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점심 무렵 이하진은 차를 타고 인천으로 향했습니다. 예전 콜센터 건물이 보였죠. 밤마다 욕설을 들으며 죄송합니다를 반복하던 곳이었습니다. 차에서 내려 건물을 올려다봤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보이는 창문들을 보며 혼잣말을 했죠. 이제는 그 사람들을 위해 내가 대신 싸우는 사람이 되자. 오후 3시 재단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위엔 지원 신청서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죠. 한부모 가정, 가정폭력 피해자, 야간 노동자들의 사연이었습니다. 하나하나 꼼꼼히 읽으며 메모를 했습니다. 저녁이 되자 펜트하우스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이 열리자 유리미가 뛰어나왔죠. 엄마, 할머니가 케이크 만들었어요. 한미정 여사가 주방에서 나오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늘이 특별한 날이잖아. 우리가 다시 만난 지 정확히 1년. 식탁엔 작은 케이크가 놓여 있었습니다. 엄마가 길 잃었던 날, 다시 가족을 찾은 날이라고 초콜릿으로 쓰여 있었죠. 이준성 회장이 유리미를 무릎에 앉히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오늘 선물 준비했단다. 창밖으로 송도 바다가 보였습니다. 석양이 물들어가는 바다를 보며 이하진은 눈시울이 뜨거워졌죠. 다음 날 오전
재단 첫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100여 명의 기자들이 모였죠. 이하진이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잠시 숨을 고르고 입을 열었습니다. 가난이 부끄러운 게 아니라 도움을 못 받는 사회가 부끄러운 겁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이하진은 계속 말했죠. 저도 새벽마다 3가지 일을 하며 살았습니다. 비 맞으며 공원 벤치에서 밤을 새운 적도 있었죠. 하지만 끝까지 버텼습니다. 기자들이 숨죽이며 들었습니다. 저처럼 끝까지 버틴 분들이 언젠가 반드시 빛을 보도록 돕고 싶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펜던트가 조명 아래서 빛났죠. 그 옆에 가족 반지도 함께 반짝였습니다. 회견이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죠.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저 기사 봤어요. 저도 지금 콜센터에서 일하는데 아이가 둘이라 너무 힘들었거든요. 정말 희망이 생겼어요. 전화를 끊고 이하진은 창밖을 봤습니다. 어디선가 자신처럼 버티고 있을 사람들을 생각하며 펜던트를 만졌죠. 저녁 가족이 모두 모인 식탁이었습니다. 유림이가 할아버지에게 그림을 보여주고 한미정 여사가 국을 뜨고 이준성 회장이 유림이 머리를 쓰다듬었죠. 엄마, 우리 이제 계속 여기 살아요? 유림이가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 집이니까. 이하진이 대답하며 가족들을 둘러봤습니다. 창밖엔 송도의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고 있었습니다. 어딘가에서 누군가는 여전히 힘든 밤을 보내고 있겠죠. 하지만 이제는 그들에게 손 내밀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펜던트가 가슴 위에서 따뜻하게 빛났습니다. 잃어버렸던 것들을 되찾고 새로운 삶을 시작한 이하진의 얼굴엔 평화로운 미소가 번졌죠. 그래도 버텨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이 순간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저는 믿습니다. 폭풍우가 아무리 거세도 결국 지나가고 어둠이 아무리 깊어도 새벽은 반드시 온다는 것을요. 다혜처럼 끝까지 버티며 사랑하는 사람을 지켜낸 여러분의 용기가 언젠가 빛이 되어 돌아올 거예요. 오늘도 버텨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비비스톤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